실제 환자에게 주의를 시키고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도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발치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은 발치후 주의사항을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발치후 주의사항의 2단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 발치후 주의사항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굳이 전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세분화하는 이유와 에피소드를 몇 가지 설명드린 영상이니까요. 각자 선생님들의 에피소드들과 비교해 보시려면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위쪽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치과의 주 매뉴얼로 있는 발치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자, 발치후 주의사항 2단계 첫 번째 항목은 지난번 영상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1번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꺼즈는 2시간 동안 물고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꺼즈를 물고 있는 이유는 압박 지혈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겁게 물고 계시면 안 되고 원장님께서 지금 물려드린 대로 꽉 물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찝찝해서 중간에 꺼즈를 교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잘못 물고 계시면 오히려 지혈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치과에서 해드린 대로 꽉 물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마취는 보통 상악은 3-4시간 정도, 하악은 4-5시간 정도 유지가 되니까 피가 계속 나는 것 같다 하시면 반드시 2시간 뒤에 뱉으실 필요는 없고요. 마취가 되어 있으면 꺼즈를 꽉 물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물고 계셔도 좋습니다. 압박 지혈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계시는 게 당연히 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자, 2단계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에서 파생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피는 보통 하루 정도면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 정도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주일 정도는 스며 나올 수도 있고요. 입안에서 피맛이 계속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한 편인데요. 저도 사랑니를 빼고 한 2주 정도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피맛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국물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저도 국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국물을 먹으면 피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며칠은 밥 먹기도 엄청 역해서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맛이 나는 건 잘 설명을 안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를 안 빼보면 사실 몰라요. 피맛이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비위가 정말 약한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잘 삼키기도 하는데요. 이 피맛은 생각보다 많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피맛이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그동안 치과에 내원하셔서 비위가 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피맛도 거슬리긴 하지만 이게 더불어서 뭔가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침도 뱉어보고 피가 안 나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 피맛이 계속 거슬리고 불안해요. 우리 피부에 난 상처도 딱지 완전히 생길 때까지는 피가 나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하죠. 입안은 특히 습기가 많고 음식도 드나들기 때문에 이게 격리를 따로 해줄 수 없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물 때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특히 처음 일주일이 중요하고요. 이게 하루 만에 절대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돼요. 이를 빼고 지혈한 그 하루는 피가 멈추면서 혈병이 생기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될 수 있는 게 꺼즈를 뱉고 나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손으로 만져보거나 휴지에 이렇게 침을 뱉어보시면 안 되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피맛이 난다고 해서 침을 계속 뱉을 경우에는 입안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혈에 계속 방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병, 피떡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혈병이 없어지면은 아물지 않죠, 상처가. 그러니까 뱉거나 묻혀서 확인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는 침과 함께 삼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피 맛이 나는 건 상처 치유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좋겠네요. 세 번째,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비슷한데요. 빨대로 음료를 빨게 되면 입안에 음압이 생기죠. 음압이 생기면서 지혈되던 혈병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유치 발치와는 다르게 영구치는 치아 뿌리가 있는 부분이 그대로 구멍에 남죠. 이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가 잘 차올라서 뼈가 차오르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대 사용이나 침을 뱉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혈병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흡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흡연은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이게 습관이라서 그런데요. 어제 담배를 처음 배우고 오늘 치아를 빼러 치과에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각자 오래된 습관일 텐데 이를 뺐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금연하세요, 이렇게 금연하라고 하는 말은 환자 스스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흡연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흡연은 상처 치유를 방해를 하죠. 이건 환자분들도 당연히 알아요. 나쁘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라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요. 치아를 빼고 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천 불가능한 금연 이야기를 그냥 던지는 것보다요, 차라리 흡연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도록 이야기하고 주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에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합치는 거예요. 흡연은 창상 치유를 방해하죠. 거기에다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혈관 수축 인자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나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잇몸 쪽으로 오는 혈관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에 속하거든요. 이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혈병 형성을 방해해서 건성발치화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건성발치화라는 건 우리 구강외과 시간에 배웠죠. 발치한 구멍에 피떡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서 그쪽이 완전히 텅 비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 소켓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뼈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혈병이 그만큼 중요한데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진 내용으로 혈병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물론 빨대를 빨 때 음압이 생기면서 혈병이 떨어져 나오는 것도 또 한 번 설명드리면 좋겠죠. 이 혈병이 중요한데 떨어지거나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전은 다르니까요. 설명하는 선생님은 둘 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이 두 가지로 혈병이 생기는 걸 모두 방해를 하니까요. 그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더 좋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만의 주의사항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고 전문가적으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단순히 나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라, 혹은 흡연을 하면 입속이 오염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금연해라, 이런 약간은 무책임한 이야기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소독 올 때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죠. 맥주 한 잔도 정말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서 여쭤보시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마시는 정도인데 정말 그것도 안 되냐,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술은 알코올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참으시기는 해요. 일주일 정도는 다 잘 참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사실 금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약을 먹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뭔가 익숙한 거는 또 잘 지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건 우리 한약 먹을 때 뭐 먹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또 이 약은 뭐 이런 거랑 맞지 않으니까 섞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죠. 특히 약에 관해서는 이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비슷하게 치과에서 처방하는 약의 성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술을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술을 마셨다고 항생제를 간헐적으로 먹게 되면 이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죠. 내성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은 안 아프더라도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를 설명드려요. 제가 아까 간헐적으로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3일치 타가셔서 일주일간 드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거 가끔 놔뒀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플 때마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항생제라는 건 감염을 줄이는 건데 발치 부위의 감염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치과에서 처방하는 거라서 안 아프더라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드실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찾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조정하는 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도 끝까지 드시는 걸 강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진통제가 들어있으니까 아프지 않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엔 다음날 소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소독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이게 치과에 들려서 소독약만 뿌리는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체어 타임도 엄청 짧고요. 그리고 발치를 하고 나면 다른 치료 계획이 있더라도 잘 진행하지 못하죠. 상처도 있고 환자가 입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해서 그런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치과에 방문하는데 들이는 노력과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진료 시간이 짧고 좀 성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컴플레인 실제로 들어본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소독을 받으러 나오는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소독은 물론 소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발치 공간 상태를 원장님이 체크를 해보는 데 의미가 조금 더 크기도 해요. 전문가의 체크를 받으면 이게 각 환자의 입안 상태에 맞는 주의사항을 찝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겠죠. 한 번 더 내원을 하시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주의사항을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환자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전날처럼 긴 설명을 다 들으실 필요도 없죠. 그러니 다음날 바쁘셔도 잠깐이면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체크받으러 오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짧을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얼음찜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얼음찜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릴 때 얼음팩을 위치시켜주면서 발치 부위 근처를 정확하게 차게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실장님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실장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얼음팩을 던져주면서 그냥 하라고 하는 실장님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발치 부위의 위치를 집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얼음팩을 환자에게 쥐어주고 얼음찜질 하세요 하고 그냥 드리면요. 이게 잘 보시면 생각보다 발치 부위를 잘 못 짚으세요. 특히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다가 얼음팩을 대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일단 발치에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이게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위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있죠. 근데 얼음팩을 그냥 드리면 여기다 그냥 갖다 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얼음팩을 하는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얼음팩의 위치는 잘 아는 우리가 처음에 고정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음찜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얼음찜질 권장 시간은 치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제가 구강외과 전문 원장님 한 4분 정도를 만난 것 같은데 구강외과 원장님들은 48시간을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얼음찜질을 하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어야겠죠.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는 일단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염증이나 붓기를 방지해요. 그런데 이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환자분들 가끔 계세요. 얼음팩을 그냥 계속 대고 계시거나 한 5박 6일, 막 7일 막 이렇게 얼음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이렇게 붓기가 있을 때 계속 얼음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얼음찜질하면 붓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부은 거 같으니까 얼음찜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5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얼음찜질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서 정말 바로 붓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한 3일 지나서 붓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렇게 쭉 붓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리면 정말 붓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얼음찜질을 하시게 되니까 이건 조금 주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3일이나 5일 정도가 되면 그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이 잘 차올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장 48시간 이후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치과마다 24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8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최장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얼음찜질을 중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악을 발치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하치조 신경을 마취를 하잖아요. 이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쪽이 전부 얼얼해지고 혀도 이상하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 감각도 이상해요. 그래서 얼음팩을 이렇게 얼굴에 대잖아요. 이 얼음팩을 대고도 차가운지 잘 모르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이 얼음팩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감각 이상이 있는 곳에는 얼음팩을 권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키도록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차가워도 차가운지 모르니까 이게 동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얼음팩을 발치 부위 근처에서 댔다가 뗐다가를 반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발치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 정도는 붓는 느낌이 계속 나거나 실제로 부을 수 있는데요. 48시간 이후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찜질을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온찜질을 권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온찜질의 효과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관순환을 촉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발치 초기에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겠죠.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혈액순환을 촉진을 해서 그쪽에 피가 잘 차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결국에는 초기에 사우나나 목욕을 하지 말라는 이유와도 동일하죠. 사우나나 목욕을 하면 체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혈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찜질을 권할 때도 어떤 찜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면 설명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도 설명을 이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음식은 반대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에서 이틀 정도는 입안도 차갑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부종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죠. 이제 입안도 차가우면 얼음팩으로 바깥쪽만 식혀주는 것보다 효과가 좋겠죠. 흰죽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차갑게 식혀서 반대쪽으로 드시거나 하면 도움이 되겠죠.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물고 계셔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추가적으로 뜨거운 음식은 초기 지혈에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상처에 좋지 않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요.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쭉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한두 가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이 밖의 내용으로 그 실로 꼬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주의사항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하악은 보통 한두 바늘 정도 꿰매죠. 제가 실습생 때 원장님이 왜 하악만 꿰매는지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원장님이 하악은 다 꼬매고 상악은 안 꼬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시고 실습생이라 모를 게 당연했기 때문에 대답도 같이 해주셨는데 운동성과 골 조직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하악은 보통 꿰매는 일이 많기는 해요. 발치 후에 슈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치 후 슈처를 하는 경우에는 입안에 실이 있으니까 조심할 것을 환자분께 꼭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환자는 처음에 꺼즈를 물고 있어서 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실제 집에 가셔서 꺼즈를 뱉고 이렇게 안쪽 보신 다음에 전화해서 여기 이거 까만 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다음날 소독 오셔가지고 여기 덜렁거리는 거 붙어 있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거 다음날 혀로 계속 건드려서 아예 빼버리거나요. 아니면 불편해서 집에서 직접 가위로 자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슈처를 했으면 반드시 환자분께 슈처를 한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일주일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슈처를 안 했으면 이런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요. 이렇게 발치 후 주의사항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말하면 간단한 일인데요. 실제 환자에게 주의를 시키고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도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환자 발치를 직접 옆에서 보는 진료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2단계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지는 않더라도요,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게 환자들이 미리 주의사항을 검색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주의사항 이유에 대해 역으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담배는 아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아예 마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 되게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정말 제가 두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 2단계도 역시 길어졌어요. 3단계는 약간 짧기는 한데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편만 더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셨을 거고 모르셨던 내용도 있겠지만 잘 융합을 해서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지 항상 나만의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발치 후 주의사항을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